반짝반짝 하트 이별의 문턱에서 피어난 불꽃처럼. 일부 어둠이 짙게 깔린 빌라촌. 삼룸 빌라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은 복잡한 내 마음처럼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흔들렸다. 시계는 이미 저녁 9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짐을 싸서 오고 있는 그를 기다리며 나는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었다. 41년의 삶. 그중 10년의 결혼 생활과 짧은 이혼 기간을 거쳐 이제 막 시작하려는 이 동거라는 새로운 페이지 앞에서 내 심장은 불안과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쿵쾅거리고 있었다. 괜찮겠지? 다 괜찮을 거야?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몇 시간 후, 이 문이 열리고 그의 짐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헤어지기 힘든 관계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는 겨우 만난 지 15개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폭풍우 같은 사랑을 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숨막힐 듯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말이다. 나는 이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41세의 돌싱이고 4살, 8살 된 두 아이의 엄마다. 비록 양육은 전 남편과 시댁에 맡긴 상태이지만 나는 매 격주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 전염병이라도 돌 때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변수가 많은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매일 새벽 6시 반에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하는 내 삶으로는 도저히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다. 아이들을 보내는 그 선택은 내 삶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결정이었으며 지금도 매 순간 양육비와 함께 송금하는 죄책감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는 연애할 생각 없이 그저 편안하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로 시작했다. 하지만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우리는 서로에게 미친 듯이 끌렸다. 그 끌림은 이성적인 판단이나 조건 따위는 무시하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것이었다. 연락하지 마요.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해요.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7번이나 이별을 통보했다. 흔들리는 내 멘탈 때문이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이들을 보내야 했던 아픔과 죄책감은 언제나 내 발목을 잡았다. 이제 욕심 그만 내고 그를 보내줘야겠다고 수없이 생각했다. 그는 38세 미혼, 184cm의 훤칠한 키와 운동으로 다져진 몸, 그리고 여느 여자든 한 번쯤 힐끔거릴 만큼 섹시하게 잘생긴 얼굴을 가진 남자였다. 연봉 4,800만 원의 중소기업 팀장급으로 당장 현금화는 안 되더라도 물려받을 부동산도 조금 있는 소위 괜찮은 남자였다. 반면 나는 41세 돌싱, 163cm에 63kg의 통통한 체형, 하얀 피부와 큰 눈 덕분에 청순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굳이 말하자면 평범녀에 가까웠다. 연봉 3,800만 원의 중견기업 말단 회사원, 재산이라곤 지금 살고 있는 이 삼룸 빌라가 전부였다. 메타인지가 되는 나는 우리의 조건 차이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나를 강하게 붙잡았다. 당신 멘탈 붙잡을 생각하지 마. 그냥 흔들려. 흔들리다가 넘어지면 내 어깨에 이 꽉 받고 울면 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내 옆에만 있어. 그는 연락처를 바꾸고 직장을 옮기고 이사까지 했던 나를 기어이 찾아내 다시 붙잡았다. 그의 강한 확신과 집착에 가까운 사랑은 흔들리는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그래서 6개월 이후부터 나는 더 이상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지 않고 있다. 우리의 동거는 사실 내년이나 후년쯤으로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그의 상황과 선택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다. 그는 외동아들이고 홀어머니가 계신데 그가 여러모로 자리를 잘 잡았기에 어머니의 기대감이 크셨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나를 만난다는 사실을 아시면 노발대발하실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는 비장용 원룸을 얻어두었다. 어머니한테 알리는 건 최대한 미루는 게 맞을 것 같아. 당신 또 흔들려서 도망갈 궁리만 할 거잖아.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그의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면 또다시 도망칠 준비를 할 것이었다. 그는 나중에 어머니가 알게 되셔서 노발대발하시거나 나를 괴롭히시면 어머니와 연을 끊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 혼자 사는 듯한 위장용 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계획이었다. 딩동. 벨소리가 울렸다. 그는 약속했던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짐을 꾸린 캐리어 2개와 큰 백팩을 짊어진 그의 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보였다. 문을 열자 그는 땀에 젖은 채 상기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그 웃음에 나는 잠시 모든 불안과 심란함을 잊었다. 그의 얼굴은 정말이지
싸우다가도 화를 잊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다. 여보, 나왔어. 그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나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짐을 옮기느라 땀을 많이 흘렸는지 그의 티셔츠는 축축했다. 익숙하고도 강렬한 그의 채취가 나를 감쌌다. 보고 싶었어. 짐 정리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그의 등에 손을 감으며 말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당신 보러 오는 길인데 한 달 동안 이걸 미루느라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그는 나를 아는 채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 삼룸 빌라는 내가 얼마 전에 이사한 곳이었다. 아이들이 올 때마다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 2개를 아이들 방과 놀이방으로 꾸며두었다. 좋다. 여기서 당신이랑 같이 살게 되다니. 그는 짐을 안방에 풀기 시작했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었다. 물 마시고 천천히 해. 배 안 고파. 내가 불고기 해놨는데. 당신 불고기 냄새가 현관부터 진동을 하더라. 배고파 죽겠어. 근데 밥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는 짐 정리를 멈추고 캐리어에서 작은 박스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뭐 하는 거야? 여보. 나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다. 프러포즈는 아니야? 당신 절대 결혼 2번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건 하고 싶었어. 그는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결혼하자는 반지가 아니라 내 옆에 영원히 있어 달라는 약속의 반지야. 나랑 동거하는 거, 그게 우리 둘만의 결혼이라고 생각할게. 당신이 또 흔들리거나 도망갈 생각할 때마다 이거 보고 도망갈 생각 접어.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진심인지, 당신 없이는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겨운 삶을 살게 될지 이 반지에 걸고 맹세할게. 그의 눈은 진지함과 절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 유머러스하고 장난기 많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바보야. 난 이미 도망갈 생각 없어. 당신이 그렇게 꽉 잡아주는데. 그래도 불안해. 당신이 나보다 3살이나 많지만 난 당신이 너무 어리게 느껴져. 겁도 많고 자꾸만 혼자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고 당신 옆에서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어. 이 반지 받아줄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내 오른손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사이즈는 완벽하게 맞았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당신 빌라에 들어오는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내 여자야. 누구도 못 건드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짐을 정리하고 내가 준비한 불고기와 잡채, 미역국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내가 해주는 집밥을 유난히 좋아했다. 그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는 사람이 내가 처음이라고 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 솜씨보다 더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전 여자친구들에게는 요리를 얻어먹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진짜 우리 엄마보다 당신 불고기가 100배는 맛있어. 우리 엄마는 항상 간을 싱겁게 하는데 당신 건 간이 딱 맞아. 하하. 우리 엄마가 입맛이 좀 까다로웠어. 덕분에 내 손맛이 늘었나 보지? 많이 먹어. 자기야. 짐 정리하느라 힘들었잖아. 나는 10년의 주부 경력이 있었다. 밖에서 외식하는 것보다 내가 집에서 해주는 따뜻한 집밥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외모나 조건에서는 그에게 내세울 것이 없었기에 이런 사소한 것에서라도 그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싶었다. 식사 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함께 맥주를 마셨다. 근데 자기야, 나 아까 짐 정리하다가 이상한 거 봤는데 그가 맥주를 마시다가 말했다. 응, 뭘? 당신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둔 상자, 편지 같은 거 잔뜩 있던데 전 남편 거야?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이사를 하면서 버릴까 하다가 아이들 아빠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 대충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둔 것이었다. 아, 응, 결혼할 때 주고받았던 편지 같은 거야? 버리려고 했는데 그냥 좀 그래서 버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응. 내가 지금 당신 집에 들어와서 동거를 시작했잖아. 근데 당신 옷장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 나한테는 기분 나쁘다. 내가 너무 속 좁은 거 알아. 근데 당신과 나 사이에는 과거가 끼어들 틈이 없었으면 좋겠어. 특히 그 남자, 그 사람이랑 주고받은 사적인 흔적들은 다 치워줘. 그의 말에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나 자신이 아직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미안해, 여보. 내가 바로 버릴게. 오늘 당장. 됐어.
내가 버릴게. 어디 있어? 아니야. 내가 버릴게. 내 손으로 버리는 게 맞아? 나는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그가 굳은 얼굴로 나를 따라왔다. 나는 상자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와 사진 몇 장, 그리고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았던 작은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받아 들더니 현관 밖 쓰레기통으로 가져가 버렸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차가움 대신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고마워, 여보. 속 좁은 남자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아니야. 당신 마음 이해해. 내가 정리를 제대로 못했네.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단단한 팔이 나를 감싸 안았다. 그의 리드하는 성격은 때로는 잔소리 폭격을 퍼붓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의 불안정한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있었다. 여보,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야. 내가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또 그 소리 한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미쳐 있는지 몰라서 그래? 당신 없으면 내 삶이 힘겹게만 느껴진다고 했잖아. 하지만 나는 나이가 많고 한 번 다녀왔고 애들도 있고 얼굴도 평범하고 몸매도 통통하고 성격도 별표 쌓인 별표 쌓인 별표 쌓인 맞잖아. 당신이 맨날 그러잖아. 밖에서만 착한 척하고 사실은 성격이 GX 맞다고. 나는 사실 그의 장난기 섞인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를 품에서 떼어내더니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나를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맞아. 당신 나이 많고 돌싱이고 애 둘이고 나한테 잔소리 폭격하고 일일 일사고 쳐서 나 불안하게 만들고 성격 별표 쌓인 별표 쌓인 별표 쌓인 맞지. 그는 시익 웃더니 내 입술에 짧게 입 맞췄다. 근데 그거 알아? 내가 만났던 모든 여자들을 합쳐도 지난 10년 장기 연애 때 느꼈던 감정들, 그거 다 합쳐도 당신한테 느끼는 감정의 파동이 훨씬 더 크다는 거. 파동이 뭔데? 심장 박동, 불안함, 미칠 것 같은 질투, 그리고 삶의 이유. 그는 다시 나를 꽉 안았다. 당신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다사다난하게 만들고 가끔은 너무 힘들게 하는데도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당신이 나를 살게 해.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별표 쌓인 별표 쌓인 별표 쌓인 맹탕이라고? 그래, 나도 인정해. 나 당신한테는 맹탕이야. 당신 생각에 모든 이성이 마비되어. 거짓말. 진짜야. 나 사실 당신 첫 만남 때부터 직감했어. 이 여자,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구나. 내가 왜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몰라. 근데 당신이 없으면 나 숨 막혀. 숨 쉬는 방법을 잊어버릴 것 같아.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보여준 행동들이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증거였다. 연락처를 바꾸고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해도 기어이 나를 찾아내서 붙잡았던 그의 집착. 그날부터 우리의 동거는 시작되었다. 낮에는 각자의 일터로 향했고 밤에는 서로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침 6시 반에 출근하고 그는 나보다 30분 정도 늦게 출근했다. 내가 출근 준비를 할 때면 그는 항상 퉁퉁 부은 얼굴로 나를 쫓아다니며 칭얼거렸다. 가지마. 10분만 더 안아줘. 회사 늦잖아. 자기야. 나 이따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됐어. 당신 냄새 맡으면서 껴안고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야? 그의 징징거림은 가끔 피곤했지만 그만큼 그가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저녁 8시. 내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그는 현관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힘들었지? 우리 여보. 잔소리 폭격 준비됐어. 그는 나를 끌어안고는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잔소리처럼 쏟아냈다. 팀장으로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당신은 왜 이렇게 나사 빠진 소리만 해? 그렇게 일하면 회사 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잔소리 폭격을 퍼붓는 그도 귀엽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똑똑한 팀장님. 근데 배고프지 않아? 내가 순두부찌개 끓여놨는데. 내가 요리를 시작하면 그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도 주방으로 와서 내 등 뒤에 달라붙었다. 당신 냄새 너무 좋아. 맨날 나한테서 나는 냄새랑 다르잖아. 나도 당신 냄새 좋아. 땀 냄새. 운동한 남자 냄새. 나는 그의 어머니를 만날 날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 조심스럽게 살았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혼자 사는 원룸에 가서 청소하고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했다.
어머니는 그에게 매주 찾아와 밥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그는 업무 때문에 바쁘다며 핑계를 댔다. 이번 주말에 엄마가 김치 가져오라고 했는데 당신 집에서 내가 김치통 채워갈게. 내 김치가 입맛에 맞으실까? 내 입맛에 맞으면 됐지? 엄마는 짜든 싱겁든 신경 안 써. 아,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아이들 데려와야 하잖아. 그날은 내가 위장용 원룸에 가서 밤새고 올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아이들한테 당신 친구라고 소개하면 되지 않나? 아니야.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우리 관계를 비밀로 하고 싶어. 혹시라도 아이들이 당신 어머니께 실수로라도 말할까봐. 당신도 알잖아. 우리 둘의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의 배려였다. 나의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혹시라도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까 봐 최대한 조심하는 그의 모습에 나는 또다시 감동했다. 아이들은 격주 주말에 집에 왔다. 토요일 오전 전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가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되었다. 아이들이 없을 때는 내 삶의 공허함과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지만 아이들이 있는 주말만큼은 오직 아이들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아이들이 오는 주말이면 위장용 원룸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에게는 삼촌으로 소개하며 가볍게 인사만 시켰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전에 몇 번 함께 교류한 적이 있었다. 엄마, 저번에 왔던 잘생긴 삼촌은 왜 안 와? 8살 된 딸아이가 물었다. 삼촌 바쁘대. 일해야 한대. 삼촌이랑 같이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다음번에 삼촌 오면 같이 놀아. 아이들은 그를 매우 좋아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고 맛있는 간식을 사다 주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이 당신 보고 싶대. 나도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당신 집에서 나와서 혼자 있으려니까 적막해서 미치겠네. 당신은 지금 아이들 곁에서 행복하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왜 질투해? 내 아이들이잖아. 당신도 이 아이들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내 아이들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당신의 그 모든 에너지가 나한테서 아이들한테로 옮겨가는 것 같아서 불안해. 바보. 나한테 당신은 삶의 중심이야. 아이들은 내 삶의 이유고. 둘 다 중요해. 절대 비교할 수 없어. 알아. 근데 내 머리는 알겠는데 내 심장은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해. 보고 싶어. 여보.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어. 참아. 내일 아이들 아침밥 먹이고 보내면 바로 당신한테 갈게. 우리 그때까지 전화하면서 버티자.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그는 나의 아이들과의 관계, 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다. 그 남자랑 연락은 정말 안 해? 응, 양육비 송금할 때 외에는 일절 연락 안 해. 당신도 알잖아. 혹시 아이들 때문에 다시 만날 일은 없을까? 절대 없어. 이혼할 때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내 인생의 다음 장에는 당신이 주인공이야. 그의 집착과 불안함은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이기적인 사랑에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나는 이기적이고 강렬한 사랑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의 불안함과 죄책감을 덮어버릴 만큼의 강한 불꽃 말이다. 동거를 시작한 지 3달이 지났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가 리드하는 대로 잘 맞춰주는 성격이었다. 잔소리 폭격을 퍼붓는 그에게 헤헤거리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내공이 생겼다. 결혼 생활 10년은 나에게 싫은 소리도 흘려들으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엄청난 노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고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 남자다라는 확신은 확고했지만 내가 그 남자에게 이 여자다가 맞을까? 어느 날 저녁,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가끔 생각해. 내가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보았다. 또 시작이네. 무슨 앞길. 당신은 더 젊고 조건 좋고 당신 어머님도 좋아하실 만한 미혼의 여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근데 내가 그걸 박탈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당신한테 붙잡힌 거 아니고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야. 당신이 나한테 선택권 줬을 때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 하지만 나는 한 번 다녀왔고 아이들도 낳아봤고 할 거 다 해봤는데
당신까지 욕심내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와서 내 머리를 끌어안았다. 당신 이기적인 거 맞아. 나까지 욕심내는 거 이기적인 거 맞고. 근데 그 이기심이 나를 행복하게 해. 당신이 나를 안 놓아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원하는 건 완벽한 조건의 여자가 아니라 나를 미치게 만드는 여자야.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이야.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절대로 용납 못 하실 거야. 용납 못 하셔도 상관없어. 난 엄마를 사랑하지만 내 인생은 내 거야. 엄마가 내 행복을 막는다면 난 연끈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아니, 필요해. 당신이 또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내가 그만큼 확고해야 해. 당신이 도망갈 구멍을 만들지 않을 거야. 그는 나에게서 모든 도망갈 통로를 막고 있었다. 그의 강렬하고 이기적인 사랑은 나의 불안과 죄책감을 가두어 버리는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감옥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나는 41세의 평범한 돌싱이었지만 그의 눈 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섹시한 여자였다. 그는 나의 통통한 몸매를 안아주며 내가 해주는 집밥에 감탄하고 나의 평범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속삭였다. 내가 이기적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미친 듯이 끌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보니 그가 내 옆에서 잠든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보, 왜 울어? 내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나를 끌어안았다. 꿈 꿨어. 당신이 또 나를 떠나는 꿈. 연락처 바꾸고 이사 가는 꿈. 바보야. 내가 왜 그래? 이젠 안 그래? 무서워. 당신 없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그의 공포는 그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그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랑과 신뢰만으로 뭉친 특별한 가족이 되고 있었다. 그는 나의 두 아이들까지도 포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년쯤에 아이들 데려와서 같이 살자. 당신 혼자서 아이들 데려와서 키우는 거 나도 같이 할 거야. 힘들 텐데. 당신 아이도 아닌데? 내 아이들이야. 당신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어깨에 박아 넣었더니 이젠 내 심장에 박아.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나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그의 심장 소리는 나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자장가 같았다. 다음 이야기, 그의 어머니가 우리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되는 위기, 그리고 아이들이 합류하면서 겪게 되는 혼란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단단해지는지,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의 미묘한 태도 변화와 나의 확고한 거부 사이의 갈등. 반짝반짝 하트 이별의 문턱에서 피어난 불꽃처럼. 2부. 우리의 동거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평온하게, 그리고 깊게 흘러갔다.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서로의 존재는 공기처럼 당연해졌다. 나는 밖에서는 중견기업 말단 사원이었지만 집에서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사이자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다. 그는 밖에서는 유능한 중소기업 팀장이었지만 나에게는 징징대는 철부지 아들 같기도 하고 나의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보호자 같기도 했다. 동거를 시작한 지 6달이 되던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나는 현관에서부터 싸늘한 공기를 감지했다. 그는 소파에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손에는 그의 위장용 언론 계약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나는 재빨리 그의 옆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장난기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폭풍전야 같았다. 방금 엄마가 다녀가셨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뭐, 어머니가? 여길 왜? 어떻게 아시고?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불안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우리는 어머니께 들키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가. 그는 한 달에 한두 번 위장용 원룸에 가서 잠을 자고 나에게서 가져간 밑반찬을 자신의 냉장고에 채워 넣으며 혼자 사는 티를 냈었다. 원룸 월세가 다음 달에 만료되잖아. 내가 이직 때문에 곧 이사를 해야 한다고 둘러댔는데 엄마가 갑자기 짐 정리하는 거 도와주겠다며 원룸에 들이닥치셨다. 그래서 어머니가 원룸에 가셨는데 왜 여기로 오셨어? 원룸에 가보니 텅 빈 냉장고랑 먼지 쌓인 가구들만 있더래. 게다가 내가 월세 계약 기간보다 훨씬 일찍 나가는 바람에 위약금까지 물게 된 걸 알게 되신 거지.
수상하다고 생각하셨겠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내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셨다. 내가 늘 여기로 출퇴근하는 거, 밤마다 이 빌라 앞에 차를 세워두는 거 다 보셨나 봐. 그리고 오늘 낮에 회사로 전화하셨더라고. 내 동료한테 물어서 당신 빌라 주소 알아내셨다. 당신 퇴근하기 전에 와서 기다리셨던 거야?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다. 그가 어머니 몰래 진행했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나랑 만나셨어? 아니, 당신은 못 만났어. 다행히. 내가 퇴근하는 길에 문자를 받고 바로 달려왔어. 엄마가 당신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엄마는 보자마자 이성을 잃으셨어. 이 집이 누구 집이냐? 내가 왜 이런 여자와 살림을 차렸냐?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너랑 연을 끊겠다고 하시더라. 나한테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 대신 눈빛으로 당신에 대한 모든 분노와 경멸을 쏟아내시더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의 낮은 조건, 돌싱이라는 배경, 아이들 문제까지 그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나의 단점들이 그의 어머니에게는 불결한 오점으로 비쳤을 것이다. 나 때문에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엄마한테 단호하게 말했어. 그는 다시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엄마, 나 이 여자 없으면 안 돼. 나 이 여자랑 행복하게 살 거야. 다시는 이 문제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건 괜찮은데 이 여자한테 찾아와서 괴롭히면 난 진짜 엄마랑 연 끊을 거야. 그는 눈물을 글썽이는 어머니를 두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엄마가 우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 외동아들인 나한테 모든 걸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 같아서 당신이 너무 힘든 선택을 한 것 같아. 내가 그냥 어머니 뜻대로 당신을 놔줘야 하는 건 아닐까? 내 안의 불안함과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별을 통보했던 지난 6개월 전처럼 나는 또다시 도망치고 싶어졌다. 그는 내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돌변했다. 또 그 소리 할 거야? 내가 당신한테 붙잡아 달라고 줬던 반지 벌써 잊었어? 당신 이 말 하려고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독하게 말하고 온 것 같아? 그는 내 오른손에 끼워진 반지를 들어 보이며 강하게 말했다. 박, 이거. 내가 왜 당신한테 매달리는지 모르겠어? 나는 당신 같은 여자 다시는 못 만나. 나한테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여자보다 나를 미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당신이 필요해. 당신의 모든 단점이 나를 당신에게 더 깊이 묶어.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불안해하고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하니까. 나는 그걸 막기 위해 영원히 노력할 거야. 하지만 당신이 가족한테서 버려지는 건 원하지 않아. 내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엄마가 나를 버리든 내가 엄마를 떠나든 내 옆에는 당신이 있어야 해. 당신이 나의 가족이야. 그의 확고한 태도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이기적으로 그를 선택하고 싶다는 나의 본능에 충실하기로 했다. 그날 이후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며칠 동안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다. 그의 전화기는 진동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당신, 그래도 어머니 전화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매정해. 지금 받으면 엄마는 내가 굴복했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리고 당신을 괴롭힐 명분을 만드실 거고. 내가 이 관계를 지키려면 지금은 독해져야 해. 엄마한테 상처 주는 건 나도 괴롭지만 당신을 잃는 것보다는 덜 괴로워. 결국 일주일 후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우리 빌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밤 9시.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빌라 복도에서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셨다. 기품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자네가 내 아들 잡은 그 여자로군. 어머니는 나에게 존댓말을 했지만 그 말투는 비수 같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내 소개는 필요 없어. 자네가 누군지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 나이 40이 넘어 내 둘 딸린 돌싱이라면서 자네는 염치라는 게 없는 사람인가?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머니의 직설적인 공격은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현실의 날카로운 단면이었다. 저는 아드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내 아들이 이룬 모든 걸 이용하려는 속셈으로밖에 안 보여. 내 아들은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진 않아도 팀장으로 자리 잡았고
물려받을 재산도 있어. 외모도 빠지지 않지? 자네 같은 여자에게 인생을 낭비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나? 저는 아드님의 조건을 보고 만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법이야. 자네의 이기심 때문에 내 아들이 짊어져야 할 짐을 생각하지 그래. 자네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살 계획이라던데 내 아들은 왜 남의 아이들까지 키워야 하는 거지? 내 아들은 아직 자기 아이도 낳지 못했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 문제와 나의 출산 가능성 문제는 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다. 그 문제는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늘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두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내 아들의 착각이고 순진함이야. 곧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자네에게 제안 하나 하지. 돈을 줄 테니 내 아들한테서 떠나. 자네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줄 수 있어. 당장 이 집도 정리하고. 어머니의 제안은 모욕적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에게서 떠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 흔들렸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아드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이건 경고야. 어머니는 차갑게 돌아섰다. 나는 빌라 복도에 홀로 서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그가 달려나왔다. 여보, 괜찮아. 엄마가 뭐라고 했어? 그는 나를 끌어안고는 울음을 터뜨리는 나를 다독였다. 괜찮아. 내가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가 당신한테 한 말 전부 내가 책임질게. 엄마가 당신을 괴롭히게 두지 않아. 내가 연 끊는다고 했어? 그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심하게 다투었다. 통화 내용은 듣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격앙된 목소리는 복도를 울렸다. 엄마, 나한테 다시는 이 여자한테 찾아가지 마. 다시는. 내가 이 여자랑 살겠다는데 왜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 여자 없으면 나 못 살아.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말 이제 안 들어. 나한테 이 여자가 더 중요해.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제 됐어. 당분간 엄마한테서 연락 안 올 거야. 아니,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 당신, 나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 당신을 위해서 내가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가족을 선택하는 거야. 나는 그의 희생과 확고함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은 더욱 커졌다. 나는 그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모든 기대를 짓밟고 가족의 울타리마저 부수게 만든 장본인이 된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가 어머니와 연락을 끊자 나는 그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아침밥은 물론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매일 새로 만들었고 그의 잔소리 폭격은 더욱 인내심을 갖고 흘려들었다. 외모 가꾸는 일에도 더 신경을 썼다. 40대의 나이, 통통한 체형이지만 그에게 가장 섹시한 여자로 보이고 싶었다. 데이트 비용도 내가 더 많이 내려고 노력했다. 그는 어머니 사시는 집 대출금을 갚느라 빠듯했기 때문이다. 여보, 이번 주말 여행 경비는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낼게. 당신이 맨날 밥 해주잖아. 나는 당신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래도 당신 부담 주는 거 싫어. 부담 안 돼. 당신이 나한테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관계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문자도 보내지 않았고 그의 생일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외로워 보였다. 외동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받았던 사랑과 기대를 한순간에 잃은 상실감. 괜찮아, 여보.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 내가 당신 가족이 되어줄게. 응, 당신밖에 없어. 엄마보다 당신이 나한테 더 소중해. 근데 가끔, 그냥 가끔씩은 엄마한테 미안해. 그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나는 더욱 헌신했다. 나는 내가 그에게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게 만든 존재라는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동거 1년이 다가오던 때 우리는 아이들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여보, 이제 아이들 데려오는 거 추진할 때가 된 것 같아.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겠어? 당신 어머니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아이들 데려오면 우리 관계가 더 복잡해질 텐데.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 당신이 아이들 보러 매 격주 주말마다 전남편 플러스 사인 시댁 쪽으로 보내는 거 나도 괴로워.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게 맞잖아. 그리고 나도 당신 아이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내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어. 나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나의 아이들을 조건으로 보지 않았고 우리의 미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과정은 복잡했다. 전 남편과 시댁과의 면접 교섭권 및 양육권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전 남편은 내가 재혼하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다. 재혼할 여자 생겼다고 아이들 다시 데려가겠다는 건가? 아이들이 또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나 전 남편은 나에게 차갑게 말했다. 재혼하는 거 아니야? 동거일 뿐이야.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자라는 게 맞아. 그리고 당신 쪽에서 아이들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가 힘들었어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참고 있었어. 당신, 그 남자가 아이들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거로 생각해? 전고 능력 있는 남자라던데 왜 당신 같은 여자한테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남편의 비아냥거림은 나의 죄책감을 다시 한번 건드렸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또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이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다. 여보, 전 남편 말이 맞아. 내가 욕심내는 걸까?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당신에게 짐을 지우는 건? 그는 내 말을 듣고는 분노했다. 그 남자가 무슨 권리로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해. 자기 아이들을 버려두고 자기 이익만 챙기던 남자가 당신이 아이들 다시 데려오려는 건 엄마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야. 그리고 내가 짐이라고? 당신 아이들은 나한테 짐이 아니라 당신과 나를 이어주는 소중한 존재야. 그 남자의 비아냥거림에 흔들리지 마. 그는 변호사를 고용해 양육권 변경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의 적극적인 태도 덕분에 우리는 결국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었다. 법원은 어머니의 양육 의지가 확고하고 양육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두 아이가 빌라에 합류하던 날, 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나와 함께 아이들을 맞이했다. 8살 딸과 4살 아들은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산다는 사실에 기뻐했지만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함도 보였다. 엄마, 여기는 삼촌 집이야. 딸이 나에게 속삭였다. 아니, 엄마 집이야. 이제부터 우리 셋이 여기서 같이 살 거야. 삼촌은 엄마 도와주는 좋은 사람이야. 삼촌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편하게. 이모부가 아니니까 그냥 이름 불러도 돼. 아이들에게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나는 당황했다. 그는 상황을 수습했다. 얘들아, 안녕. 나는 현우 삼촌이야. 이제부터 엄마랑 같이 너희들 돌봐줄 거야. 너의 집이기도 하고 내 집이기도 해. 우리 잘 지내보자. 그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특히 4살 아들은 그를 바빠처럼 따르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여주고 학교와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와주었다. 내가 늦게 퇴근하면 그는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봐주고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다. 아이들은 그의 잔소리 폭격을 견디지 못했다. 유빈아, 숙제 다 했으면 바로 놀지 말고 책 한 권 읽어. TV 그만 보고. 엄마, 삼촌은 왜 자꾸 잔소리해? 딸이 나에게 불평했다. 삼촌이 너희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삼촌은 너희들이 잘 되길 바라거든. 또 다른 문제는 아침 등원 시간이었다. 내가 새벽 6시 반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아침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 여보, 유찬이 오늘 아침에 밥 안 먹겠다고 울어서 힘들었어. 늦어서 회사 지각할 뻔했어. 미안해, 여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 줄게. 아니, 당신도 피곤하잖아. 내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데 내 아이들도 아닌데 화가 날 때가 있어? 당신이 이럴 때마다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싶어. 아이 셋은 힘들겠다. 그의 입에서 내 아이들도 아닌데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태생적인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나의 아이들을 돌보느라 그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 숙제, 밥, 목욕까지 신경 쓰느라 그와 단둘이 보낼 시간이 줄어들었다. 우리의 불꽃 같던 연애 시절은 온데간데없고 우리는 아이들의 부모 역할을 하는 부부처럼 변해갔다. 여보, 요즘 우리 둘만의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당신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섭섭해. 무슨 소리야?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 나도 당신이랑 단둘이 있고 싶지. 당신이 나한테 이젠 흥미가 떨어진 것 같아. 내가 당신한테 이젠 그 여자가 아닌 것 같아. 그의 불안함이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 관계를 지켜야 했기에 그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다. 아니야,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섹시하고 멋진 남자야. 아이들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우리 주말에 아이들 시댁에 보내고 단둘이 여행 갈까? 됐어. 당신은 항상 나를 아이들의 엄마로만 대하는 것 같아. 우리는 아이들 합류 후 처음으로 크게 다투었다. 그는 외로움과 상실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그의 어머니와 단절되고 나의 관심마저 아이들에게 빼앗겼다고 느낀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했는데 당신은 이제 나한테서 도망치려는 것 같아. 도망치지 않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힘들면 나한테 기대. 당신이 혼자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불안하잖아. 당신의 불안함이 결국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그의 말은 항상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버릇이 있었다. 나의 불안함과 죄책감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는 나에게 또다시 잔소리를 퍼부었다. 당신, 아이들 앞에서 너무 약한 모습 보이지 마. 엄마가 흔들리면 아이들도 흔들려. 그리고 나한테 자꾸 미안해하지도 마. 미안한 마음이 들면 나한테 더 잘해줘. 맛있는 거 해주고 안아주고 잔소리 폭격 퍼부어도 헤헤 웃어줘. 그럼 됐어. 나는 그의 강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나의 불안한 삶의 중심이었고 나의 이기적인 선택을 정당화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고마워, 여보. 나를 잡아줘서.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해줘서.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의 잔소리가 섞인 이 삼룸 빌라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나는 이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의 이기심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이야기.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하게 헌신하고 있었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다. 나는 결혼은 절대 2번 하지 않겠다고 확신했지만 그는 서류상의 관계를 원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결혼 문제, 그리고 그가 어머니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우리 관계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반짝반짝 하트. 이별의 문턱에서 피어난 불꽃처럼. 3부. 아이들이 합류한 후 우리의 동거 생활은 더 이상 뜨거운 연애의 불꽃만으로 지속될 수 없었다. 현실의 무게, 육아의 피로,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나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우리 둘만의 시간을 잠식했다. 우리의 관계는 연인에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역할로 빠르게 변화했다. 나는 이 변화가 어쩌면 그에게 내가 더 젊고 조건 좋은 여자를 포기하고 감당해야 할 짐으로 느껴지게 하는 건 아닐까 끊임없이 걱정했다. 여보, 요즘 나한테 잔소리 폭격이 줄었어. 내가 미워서 그래? 내가 그에게 농담처럼 물었다. 그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소파에 기대어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다가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야? 잔소리할 힘도 없어서 그래? 유찬이, 그 그림 색칠 제대로 하라고 몇 번 말했어. 그의 관심은 아이들에게로 분산되었고 나는 그가 아이들에게 쏟는 관심이 질투가 나기보다는 그가 나에게 쏟았던 열정의 감소처럼 느껴져 불안했다. 우리가 다투는 주제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나의 불안정함과 그의 어머니 문제였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나 생활 습관 문제였다. 유빈이 영어 학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본 곳 있는데 당신은 왜 자꾸 미루는 거야? 여보, 아직 아이가 학원에 얽매이는 건 원치 않아. 좀 더 놀게 해주고 싶어. 당신이 이래서 팔랑귀라는 거야? 다른 엄마들 다 보내는데 당신만 이상한 고집 부리지 마. 내가 알아본 대로 해. 그는 육아에 있어서도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나는 내 아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다. 그의 판단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때가 많았기에 나는 잔소리 폭격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나한테 잔소리할 때 내가 예전 남편 잔소리 듣는 것 같아서 가끔 숨 막힐 때도 있어. 내가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남편처럼 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 모든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다 보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게 돼. 당신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내가 당신을 꽉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알아. 당신 마음 다 알아. 내가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에 다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어. 그러지 마. 당신도 하고 싶은 말 해. 당신 성격 GX 맞다고 내가 그랬잖아. 밖에서만 착한 척하지 말고 나한테는 당신 본 모습을 보여줘도 돼. 나는 당신의 그 모든 걸 사랑하니까. 그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의 본 모습을 숨기고 순응하는 여자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는 이기적인 선택을 했으니 이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아이들이 합류한 후 우리는 결혼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확고했다. 결혼은 절대 2번 하지 않겠다는 것. 결혼에 다신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것. 어느 날 아이들이 잠든 후 그가 나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여보, 우리 결혼하자. 또 그 얘기야? 나 결혼 2번 안 한다고 했잖아. 당신도 초반에는 서류만이라도 하자고 했다가 이젠 나한테 맞춘다고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나한테 맞춘다고 한 거 아니야? 당신이 너무 확고해서 내가 당분간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지. 아이들이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데 내가 서류상으로 아이들의 아빠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야 나중에 학교 문제든 무슨 일 생기든 내가 법적인 보호자로서 나설 수 있잖아. 그의 주장은 논리적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완강했다. 아니야. 법적인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당신한테 결혼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싶지 않아. 우리가 사랑하면 됐지. 굳이 서류가 필요해. 이혼하고 나니 서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어. 당신은 이혼의 트라우마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는 거야? 나는 당신에게 트라우마를 극복할 용기를 주고 싶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하고 싶어. 책임은 이미 지고 있잖아. 어머니한테서 연끈을 각오까지 했는데 뭘 더 바라. 나에게는 이 서류가 당신에 대한 나의 확신을 증명하는 마지막 단계야. 내가 당신한테 이 여자다. 맞다는 확신을 주고 싶다고. 우리는 이 문제로 팽팽하게 맞섰다. 그는 내가 자신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고, 나는 그가 나의 트라우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한다고 느꼈다. 알았어. 당신이 정 그렇게 싫다면 당장은 하지 않을게. 하지만 몇 년 지나면 생각이란 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지. 나는 당신이 언젠가는 나에게 결혼하자고 말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릴 거야. 그는 한 발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나는 몇 년 후에도 나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나의 아이들과 나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그가 나의 이기적인 선택을 존중해 주기를 바랐다. 아이들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8달이 되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와 그의 어머니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되었다. 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무심코 화면을 본 것이다. 엄마, 현우야. 아무리 화가 나도 엄마는 내 생일은 챙겨야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으니 내일 저녁에 잠깐 와서 가져가렴. 그리고 그 여자한테는 미안하다고 전해라. 내가 너무 심했어. 엄마, 고마워요. 갈비찜은 안 먹을게요. 그 여자는 이제 당신에게 관심 없어요. 당신한테 심하게 말한 건 나예요. 엄마가 너한테 사과할게. 엄마가 잘못했어. 그 여자한테 상처 준 것도 미안하다. 내가 그 여자 없으면 안 된다니 엄마도 이제 인정하려고 노력할게. 대신 딱 한 번만 우리 만나자. 셋이 같이. 생각해 볼게요. 나는 문자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고 나에게 말했었지만 사실은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이미 나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계셨고 심지어 나에게 사과까지 하셨다. 나는 배신감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어머니와 화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숨겼다는 사실이 서운했다.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이게 뭐야? 어머니랑 연락하고 있었어? 나한테는 연끈을 각오라고 말하더니. 그는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다. 미안해. 당신한테 말하면 또 흔들릴까 봐 그랬어. 흔들리다니? 어머니가 나한테 사과까지 하셨는데 당신이 나한테 준 가장 큰 불안함이 어머니와의 관계였잖아. 근데 당신은 왜 이걸 숨겼어? 내가 당신을 영원히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나의 목소리는 격앙되었다. 내가 그의 옆에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해 그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통제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야. 당신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거 알아. 내가 엄마한테 먼저 연락한 거야. 당신이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육아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당신을 지키는 거잖아. 나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사과하시고
3명이 만나자고 한 걸 숨긴 거야? 내가 또 도망갈까 봐. 그래. 당신은 내가 너무 힘들어하면 또 나를 놓아줄 생각을 하잖아. 당신의 그 착한 마음, 이기적이지 못한 마음이 나를 불안하게 해.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이기적이기를 바라. 나만 바라보다. 나만 원하기를 바라. 그의 말은 이기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는 정말로 내가 또다시 자신을 놓아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만나자고 하셨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만날 거야. 나는 엄마한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줄 거야. 당신이 아이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우는지,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결혼은 안 돼.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왜 안 돼?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이제 어머니도 우리 관계를 인정하려는 상황이잖아. 나는 당신과의 관계에 확신을 심어주고 싶어. 그의 어머니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결혼 문제는 우리의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나는 그가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나의 욕망과 결혼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나의 강한 트라우마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결국 우리는 그의 어머니와 식사를 하기로 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평소에 입던 편안한 옷 입고 나와. 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 엄마가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그의 어머니에게 첫인상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평범한 외모를 커버하기 위해 최대한 단정하고 기품 있는 인상을 주려 노력했다. 레스토랑에서 만난 어머니는 이전에 나에게 분노와 격려를 쏟아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체념과 인정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오랜만이군요. 그 어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무거웠다. 어머니는 주로 아이들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 아이들은 잘 지내나요? 자네가 다시 데려왔다고 들었네? 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현우 씨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우 씨가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우가 남의 아이들한테 그렇게 헌신적일 줄은 몰랐네. 자네가 현우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군. 어머니의 말에는 칭찬과 비난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긴장감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엄마, 갈비찜 맛있네요. 여보가 해준 불고기만큼 맛있어요. 현우야, 엄마한테는 내가 최고지. 근데 자네 요리 솜씨가 좋다던데. 내 아들 입맛을 사로잡은 걸 보면 보통 솜씨는 아닌가 봐. 어머니는 나에게 칭찬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이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비꼬는 것 같았다. 식사 막바지에 어머니는 나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자네, 내 아들과 결혼할 생각은 있나? 현우가 자네와 꼭 결혼하고 싶어 하던데. 나는 그가 나에게 눈빛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나의 소신을 굽힐 수 없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2번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현우 씨를 사랑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에 다시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 겁니다. 아이들도 현우 씨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는 나의 확고한 태도를 보고는 더 이상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알겠네. 자네의 뜻을 존중하지. 하지만 현우가 결혼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내 아들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 자네의 책임도 있으니.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나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자네의 진심을 조금은 알겠네. 이 명함은 내 개인 연락처일세. 현우에게 말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나에게 연락하게. 내가 현우의 엄마로서 자네의 조력자가 되어줄 수도 있으니. 어머니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나에게 화를 냈다. 왜 어머니 앞에서 결혼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한 거야? 내가 눈빛으로 신호 보냈잖아. 나 결혼하고 싶다고. 당신이 나한테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 앞에서 나의 소신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내가 당신에게 이기적으로 달라붙는 여자로 비치고 싶지 않았어. 당신의 그 소신 때문에 내가 또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어머니가 당신의 확고함에 실망해서 다시 우리 관계를 반대하면 어쩌려고.
우리는 심하게 다투었다. 그는 나의 트라우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결혼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이 여자다. 맞다는 확신을 주고 싶어. 그게 나한테는 서류야. 당신이 자꾸 도망갈 구멍을 만드니까 내가 불안한 거야. 결혼이 도망갈 구멍을 막는 족쇄라면 나는 그 족쇄를 채우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고 싶어. 서류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개선되었지만 결혼 문제는 우리의 관계를 짓누르는 새로운 짐이 되었다. 나는 그가 언젠가는 나의 뜻을 존중하고 서류 없이도 우리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 이야기. 우리의 결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지만 어머니는 나의 조력자가 되어 육아와 생활을 도와주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연락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서 갈등이 증폭된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끼게 되지만 여전히 이 관계가 이기적인 것인지 고민한다. 반짝반짝 하트. 이별의 문턱에서 피어난 불꽃처럼. 사부.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우리의 관계는 겉으로는 한층 안정된 듯 보였다. 어머니는 나의 결혼 거부 의사를 확인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한 발 물러서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아이들이 합류하고 내가 해주는 집밥으로 그의 입맛을 사로잡고 그의 불안정한 감정선을 다독이는 나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내가 아들의 삶의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견 충돌은 깊은 골로 남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결혼을 원했고 나는 여전히 극도로 거부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잠정적으로 봉인한 채 일상으로 돌아와 육아와 동거에 집중하기로 했다. 예상치 못한 변화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 식사 자리에서 받은 명함으로 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안부 문자를 보냈다. 나의 문자에 어머니는 의외로 빨리 답장하셨다. 어머니, 자네, 현우한테는 말하지 말게. 유빈이 학교 준비물 중에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현우가 워낙 덜렁대서 말이야. 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우리 아파트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유빈이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슬쩍 챙겨주신 모양이었다. 아이들과 직접 마주치지 않기 위해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 씨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내 손자들 같은 아이들인데 뭘. 현우 밥은 잘 챙겨주고 있겠지? 현우가 자네 요리를 하도 자랑해서 말이야. 가끔 내가 현우 몰래 반찬 좀 갖다 줄까 하는데 부담스러울까? 어머니는 이따금씩 나에게 연락해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나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보셨고 가끔씩 당신이 직접 만드신 반찬이나 공국을 몰래 우리 빌라 현관 앞에 두고 가셨다. 어머니는 내가 그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나를 아들의 내조자로서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는 이 사실을 그에게 숨겼다. 어머니가 현우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지만 그가 어머니와 나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도 작용했다. 그가 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하고 나에게만 의지하는 상황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비험한 반대자에서 든든한 조력자로 변모하는 것을 원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공국이 담긴 아이스박스가 놓여 있었다. 그는 박스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이거 뭐야? 누구 거야? 아, 이거. 회사 동료가 준 거야? 몸 보신하라고. 나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하지 마. 이 박스 우리 엄마가 반찬 갖다 줄 때 쓰는 박스랑 똑같아. 그리고 이 포장. 엄마 글씨체야. 그는 박스 위에 붙어있던 작은 메모지를 찾아내 읽었다. 힘들 때 현우랑 같이 먹으렴. 어머니. 그는 분노에 차서 나를 쏘아보았다. 당신, 엄마랑 연락하고 있었어? 왜 나한테 숨긴 거야? 아니, 연락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먼저 아이들 때문에 연락을 하셨어. 당신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말 안 했어. 힘들어할까 봐. 아니면 내가 또 당신한테서 도망칠까 봐. 당신은 항상 내가 당신을 붙잡아 두기 위해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 연을 끊을 각오까지 했고 그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는데 나는 뒤에서 몰래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희생한 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어머니랑 화해하길 바랐어. 당신이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내 외로움은 내가 해결해. 당신은 내가 불안해하는 걸 싫어하면서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당신은 항상 나한테 도망갈 구멍을 막으라고 잔소리하면서 정작 당신은 내가 모르는 통로를 만들고 있잖아.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이젠 엄마랑 비밀 연락까지. 그는 나의 이기적인 선택들이 결국 그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말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상황을 통제하려 했던 것 같다. 그의 상실감과 희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불안만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생각을 못했어. 어머니한테 받은 명함 때문에 내가 너무 욕심을 냈나 봐. 당신은 욕심쟁이야. 근데 나는 그 욕심쟁이한테 미쳐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숨기지 마. 어머니랑 연락하는 거 괜찮아. 하지만 나한테 솔직해져. 나는 당신이 나한테 모든 걸 열어보이기를 바라. 그의 분노 속에서도 나에 대한 사랑과 집착은 여전했다. 그는 나에게 실망했지만 결국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이기적인 사랑 속에서만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공식화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나의 사정을 설명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사는 빌라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셨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셨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익숙해졌다. 특히 4살 아들은 어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많은 위안을 얻으시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어머니와 현우 사이에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었다. 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나는 그가 좋아하는 잡채나 불고기를 잔뜩 만들었다. 어머니는 나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셨지만 여전히 뼈있는 농담을 던지셨다. 자네, 현우 입맛 사로잡은 게 가장 큰 비결이야. 우리 아들은 까탈스러워서 말이지. 요리 못했으면 현우가 벌써 도망갔을지도 몰라.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집밥밖에 없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나를 인정하자 결혼에 대한 그의 욕심은 더욱 커져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봐, 여보. 엄마도 당신을 인정했잖아. 이젠 결혼할 때가 됐어.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정식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어머니가 인정하신 건 당신의 행복을 위한 거지. 나를 며느리로 인정한 건 아닐 거야. 그리고 나는 여전히 결혼은 싫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영원히 붙잡아 주기를 바라면서 왜 나한테는 확신을 안 주는 거야? 내가 당신 옆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내가 당신의 법적인 남편이 되어야 해. 우리의 결혼에 대한 의견 차이는 극과 극이었다. 나는 결혼이 나의 불안정한 삶의 또 다른 족쇄가 될까 봐 두려웠고 그는 결혼이 나의 이기적인 사랑을 완성하는 증표라고 믿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아이들에게 잔소리 폭격을 퍼붓기도 했지만 그 잔소리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8살 딸이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는 밤새도록 딸을 안아주고 격려해 주었다. 4살 아들이 아팠을 때 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밤새도록 아들을 간호했다. 어느 날 새벽 아들이 고열로 힘들어할 때 나는 너무 지쳐서 울고 있었다. 그는 나를 안고 말했다. 힘들면 나한테 기대. 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해? 내가 당신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잖아. 그의 말은 서류상의 남편은 아니었지만 나의 심장에는 그 어떤 결혼 서약보다 강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고마워,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용기를 냈어.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이들에게 계속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았을 거야. 나는 이 관계가 나의 이기심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이제는 현우의 헌신과 사랑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나에게 쏟는 희생과 사랑은 내가 가진 낮은 조건이나 과거의 모든 흔적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 남자에게 이 여자다가 맞을까? 더 젊고 조건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꾸릴 기회를 내가 박탈한 건 아닐까? 나는 이기적인가? 나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얻고 나의 가장 큰 트라우마인 결혼은 회피하고 있는가? 나는 그의 어머니에게 받은 명함을 꺼내 들었다. 어머니, 자네, 현우에게 말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나에게 연락하게. 내가 현우의 엄마로서
자네의 조력자가 되어줄 수도 있으니 나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낼까 잠시 망설였다. 결혼 문제에 대한 나의 확고한 거부 의사를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그를 설득해야 할까? 아니면 그의 행복을 위해 그의 뜻대로 결혼을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잠들어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과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것을 내가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감사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내가 왜 그렇게 결혼을 거부하는지, 나의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졌다. 더 이상 나의 불안과 이기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 나는 그에게 결혼 트라우마의 근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의 진정한 사랑을 요구한다. 우리의 결혼에 대한 갈등은 깊어지지만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준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불안함과 이기심을 잠재울 수 있는 그의 마지막 프러포즈가 다가온다. 반짝반짝 하트 이별의 문턱에서 피어난 불꽃처럼. 오부. 우리의 동거는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었다. 나는 43세, 그는 40세가 되었다. 아이들은 이제 학교와 유치원에서 완벽하게 적응했고 현우는 명실상부한 아이들의 잡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도 정기적인 만남과 연락을 통해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지만 우리 관계의 해묵은 숙제인 결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결혼을 거부했고 그는 여전히 간절히 결혼을 원했다. 그는 내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고 끊임없이 비난했고 나는 그의 강요가 나의 이혼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트라우마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여보, 우리 결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그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다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확신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래, 당신이 또 나를 보내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 미치겠어. 아니야, 보내주려는 거 아니야? 당신 옆에 영원히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결혼을 거부하는지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이혼 트라우마의 근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결혼 생활 10년 동안 그는 늘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어. 아내는 이래야 한다. 법만은 이래야 한다는 사회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를 억압했어. 나는 내 감정을 숨기고 잔소리를 흘려들으며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 그게 내가 이룬 결혼 생활의 전부였어.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결혼이라는 서류는 나를 누구의 아내나 누구의 엄마라는 역할에만 가뒀어. 내가 결혼에 다신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건 그 역할을 다시 맡고 싶지 않아서야. 내가 현우의 아내가 되는 순간 당신의 어머니에게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당신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또다시 나를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혼 후에도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불안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이기적인 나로 남고 싶어. 내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칭찬받고 싶고 당신의 잔소리를 흘려들으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결혼 서류가 나를 다시 착한 척하는 여자로 만들까 봐 너무 무서워.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아픔을 겪었는지 몰랐어. 당신이 늘 헤헤 웃으면서 잔소리를 흘려듣는 게 당신의 강한 내공이라고만 생각했는다. 그게 당신이 버텨온 방식이었다니? 미안해, 여보. 당신을 믿지 못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당신의 이기심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당신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 강요했어. 나는 당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기는커녕 또다시 족쇄를 채우려고 했네. 그는 내 손에 끼워진 약속의 반지를 바라보았다. 이 반지, 내 옆에 영원히 있어 달라는 약속이었지? 나는 이 약속만으로도 충분해. 서류는 당신의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면 나는 영원히 서류를 포기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이기적인 여자로 남아줘. 당신이 나에게 주는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야. 그의 진심 어린 이해와 포기에 나는 오히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결혼이라는 형식만은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형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 문제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중단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현재에 충실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대를 던져주었다. 아이들이 합류한 지 1년 4개월이 되던 어느 날 8살 딸 유빈이가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 방과 후 활동 중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은 것이다. 나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현우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는 중요한 회의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는 급히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나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엄마가 너한테 또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해. 엄마, 괜찮아. 근데 아파. 병실에서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회의를 마치고 연락이 닿은 현우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땀에 젖은 채 나를 보자마자 화를 냈다. 왜 나한테 연락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 당신은 왜 항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해? 당신 회의 중이라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 아이잖아. 내 아이들이기도 해. 당신이 나한테 그 족쇄를 채워주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이미 당신의 아이들에게 아빠의 책임을 다하고 있어. 유빈이 아픈 거 당신 혼자 감당할 문제 아니야. 그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 수속을 받고 담당 의사를 만나 수술 일정을 잡았다. 그리고는 회사에 긴급 휴가를 내고 딸의 병간호를 시작했다. 그는 밤새도록 딸의 곁을 지켰다. 열이 오를 때마다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잠투정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나는 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여보, 당신 내일 회사 가야 하잖아. 내가 오늘 밤은 지킬게. 됐어. 당신도 피곤하잖아. 그리고 유빈이가 아빠를 더 찾는 것 같아. 딸은 실제로 그를 더 따랐다. 아플 때나 힘들 때 현우에게 의지했다. 나는 나의 아이들이 그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딸의 수술이 끝난 날, 우리는 병실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아. 짐 아니야. 당신과 아이들이 내 삶의 이유가 되었어. 당신은 내가 왜 이 모든 걸 감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 당신이 나이 많고 돌싱이고 애 둘이고 성격 GX 맞은 맹탕이라서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짜 이유는 당신이 이 모든 불안정함 속에서도 나를 가장 간절히 원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지쳐 있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이기적이라는 사실이 좋아. 당신이 나에게서 행복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나를 살게 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당신의 앞길을 막는다는 생각 그만해. 퇴원 후 딸이 집에서 쉬는 동안 현우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육아휴직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지쳤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는 내가 이기적으로 선택한 이 가족을 자신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그의 어머니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네, 현우가 유빈이 병간호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나? 내 아들이 남의 아이한테 저렇게까지 헌신하는 거 처음 봤네. 자네의 그 이기심이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으니 자네가 책임져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닌 진심 어린 인정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제가 현우 씨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게. 자네는 현우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야. 현우가 자네 때문에 가족까지 버릴 각오를 했지만 결국 자네가 현우를 가족의 품으로 다시 데려온 거나 마찬가지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현우는 영원히 외동아들로 외롭게 살았을 거야. 어머님, 자네 현우랑 결혼하게. 현우가 자네의 트라우마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다는 이야기 들었네. 하지만 이제는 자네가 현우를 위해 용기를 낼 차례야. 서류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내 아들이 간절히 원하고 아이들에게도 아빠로서의 확신을 주고 싶어 하네. 그게 내 아들이 원하는 마지막 행복이야. 어머니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의 이기심이 나의 가족을 만들었고 그 이기심을 완성하기 위해 이제는 나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나는 현우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결혼하자. 그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이 고였다. 진심이야? 당신 또 나한테 도망가려는 거 아니지? 아니야. 진심이야.
내가 당신을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당신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나의 모든 트라우마를 이겨낼 용기를 줬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게. 당신의 아이들 엄마가 될게. 그는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응, 당신의 이기적인 사랑이 나를 붙잡아줬어. 며칠 후, 그는 나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다. 화려한 이벤트나 값비싼 반지는 없었다. 우리의 첫 동거를 시작할 때 약속의 반지였던 그 반지를 다시 보여주며 말했다. 이 반지는 이제 영원히 내 옆에 있어 달라는 약속을 넘어 둘이가 함께 만든 가족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서약의 반지야. 당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을게.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이기적인 여자로 남아도 돼. 내가 당신의 모든 짐을 짊어질게. 당신은 나한테 잔소리 폭격하고 나를 괴롭혀도 돼.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이고 결혼 서류에 서명했다. 내가 이기적으로 선택했던 삶은 그의 헌신과 사랑으로 비로소 완벽한 가족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결혼식은 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용히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서류상의 우리는 이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뜨거운 불꽃처럼 서로의 삶에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40대 중반의 나이에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불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나의 낮은 조건,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이기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나의 43세의 삶은 여전히 다사다난하다. 남편 현우는 여전히 나에게 잔소리 폭격을 퍼붓고 아이들은 여전히 그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나는 여전히 가끔씩 내가 이기적인 걸까 고민하지만 이제는 그 고민이 행복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안다.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비남자다라는 확신을 가진 건 언제였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왜, 내 잘생긴 얼굴 때문이야? 아니, 내가 7번이나 헤어지자고 했을 때 연락처를 바꾸고 직장 옮기고 이사까지 했는데도 기어이 나를 찾아내서 내 어깨에 이 꽉 박으라고 했던 당신의 그 강렬한 집착 때문이야. 나는 나의 불안정함을 잡아줄 당신의 이기적인 사랑이 필요했거든. 결국 당신도 이기적인 사람이네. 응, 나는 당신을 욕심내는 이기적인 여자야. 그리고 당신은 그런 나를 사랑하는 더 이기적인 남자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행복한 울타리가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다. 내가 도망칠 곳은 오직 그의 품 안뿐이니까.